반갑습니다. 정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 레미제라블을 같이 좀 생각도 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미리엘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레미제라블 영화는 보셨습니까?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하기 전에 잠깐만 돈이 나를 말해준다라는 테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광고 보신 기억 있으세요? 네. 차를 딱 타고 와서 친구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그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는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뭐로 대답했다고 나오죠? 네. 정확하게는 그랜저도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제 친구를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신성기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제 차를 딱 보여줍니다. 정신이 이상한 정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전문용어로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저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를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싸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하죠. 또 오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뭐 보시죠? 백 보죠, 백. 그죠? 명품 백을 딱 메고 오면, 시집 잘 가서 잘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냥 딱 봤는데 짝퉁이다 이러면, 저렇게 하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들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촌동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촌동? 무슨 아파트에 산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메고 다니고, 또 어디에 사는지, 그것이 우리를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기준이 된 부분들을 사실 조금 드러내는 건데,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차의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수증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지출 명세서들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우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책을 아주 좋아해서 영수증 중에 책이 영수증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책을 많이 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 영수증은 아니더라도 지출 명세서를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어디에 기부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많으면 이분은 소득이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또 부모님한테 보내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효도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 영수증들이 많으면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영수증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라는 부분들을 쭉 알 수 있는 게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쫙 모아서 우리가 쫙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기분이 나쁩니까? 좋은가요? 기분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출이 많아서? 그죠. 내가 왜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도 많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내가 카드 안 긁어도 되는데 괜히 내가 긁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n분의 1 하자고 그랬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 또 내지는 홈쇼핑 채널 딱 보다가 너무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그죠? 사실 지출 명세서나 카드 명세서가 우리한테 탁 날아온 걸 보면 우리는 좀 후회되기도 하고 반성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딱 봤을 때는 더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면
내가 좀 좋은 사람이다. 또 내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영수증이 딱 드러내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달 영수증이 11월 달 영수증이 10월 달과 좀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게 이제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제가 아주 좋은 계기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손으로 보실래요? 레미제라블? 예. 보신 분들은 되게 음악도 아주 좋고 그렇게 해서 감동 있게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장발장 영화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레미제라블 그 원작 소설은 안 읽었더라도 장발장이나 이야기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아마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아주 긴 감옥 생활이죠. 왜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빵 훔쳐서. 그것도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칩니다. 근데 빵을 훔친 것만으로 19년 산 게 아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중간에 막 탈옥도 하려고 막 이런 일들이 겹치고 해서 19년 동안을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에 가석방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석방 된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일자리도 숙소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다 막 배척당하고 돌 맞고 막 이런 장면들이 쭉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과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낙인이 찍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배척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누가 뭐 취직하러 오는데 그 사람이 전과자다 이러면 우리도 막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자연스러운데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장발장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잘 곳이 없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서 숙소로 들어가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저 미리엘 신부,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막 추워 떨고 있는 장발장을 숙소로 이제 불러 들여가지고 맛있는 걸 먹이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줍니다. 그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이 장발장을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준 거죠. 근데 이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준 그 분한테 어떻게 하죠?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을 가는 거죠. 원래 장발장이 나쁜 놈이었는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생활하다 봐서 사람이 나빠졌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여튼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유일하게 그렇게 돌봐준 그 사람 집에서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혀요. 경찰한테 잡혀서 경찰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이 주신 거라고. 경찰이 들어도 웃기는 거죠. 자식이 밤에 도망치는 놈이 무슨 그걸 신부님이 주셨는데 왜 그걸 담아가지고 도망치냐 이러면서 잡아와가지고 미리엘 신부님 앞에 탁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이 이놈 잡아왔어요. 이놈이 은쟁반 훔치고 도망갔는데 신부님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놈 참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잡아왔는데 저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형제의 말이 맞다고.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형제요 왜 이 비싼 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는가라고 탁 나오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나쁜 놈이었던 장발장이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간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집에서 쟁반을 훔쳐가는 그런 나쁜 놈이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때 반성을 해서 이제 장발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마들렌시의 시장으로 되니까 쭉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기에 보면 장발장이 그렇게 회심하게 된 사람 그 영화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회심하게 결정적으로 만든 사람은 저 미리엘 신부입니다. 근데 미리엘 신부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짧게 나오는데 제가 책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책을 보게 됐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이었는데 영화가 재밌어서 아빠 나 소설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장발장 이야기 말고 레미제라블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한 500페이지 되는 게 6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초등학생 녀석이 읽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읽어봐.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제 제가 사줬습니다. 이 녀석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책을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100페이지가 다 돼가는데 아직 장발장이 안 나와. 이게 일본에는 프랑스 혁명 전에 엄청나게 뭐 역사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프랑스 소설이 왜 어렵냐면 이름들이 무슨 앵앵 막 이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보다가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1권을 쭉 보는데 한번 진짜 어떤지 보려고 보는데 1권의 주인공은 거의 저 미리엘 신부 같은 분이에요. 근데 빅토르 휴고가 저 소설을 쓸 때 대부분 그때 프랑스 혁명 전에 종교가 다 망가져 있었고 신부들도 다 이제 타락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로 그 드뉴 지방인가요? 그 지방에 정말로 좋은 성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모델로 해서 이 미리엘 신부를 썼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산이 나와요. 예산이.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정부에서 각 교회에 예산을 내려다 주던 때예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예산을 받으면 대부분의 그 타락한 성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제 자기 뭐 집에 빼돌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쓰든지 막 이랬어요. 근데 저 미리엘 신부, 미리엘 주교는 거기 오는 전 예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고아를 위해서 다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던 신부 이제 수녀분이 너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신부님도 좀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 수녀분이 다시 좀 추가로 우리 신부님은 너무 신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차 운영 비용을 다시 좀 더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자선병원의 환자에게 고기 스프를 주기 위해 X 어머니의 자선을 위하여 드라기냐 어머니 자선을 위하여 죽은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저 3천 리불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저 돈을 전부 다 또 저렇게 쓰려고 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이셨던 거죠.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엄청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가 아프고 이러면 확 달라들어서 도와준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 힘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기 힘든 거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착한 일들을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쓰고 계신 분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진짜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예산이라는 걸 보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어디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산? 보통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 국회 얘기할 때 막 예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디서 얘기 나오냐면 교회에서 또 예산을 많이 세우죠. 그죠? 정부가 바뀌면,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다. 그 정부가 바뀌면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만 제일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정부로 바뀔 때 예산이 바뀝니다. 그 예산을 수립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큰 정책 기조가 바뀔 때 뭐가 바뀌냐면 사람도 바뀌기도 하지만 예산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교회들마다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는 선교의 해, 내년에는 나눔의 해, 한 해는 교육의 해 이러면 그게 어디에 반영되냐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산을 수립하는 주체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타낸다. 자, 예산이란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는 주체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저 말이 다 좀 동의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회에 예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유치부에서도 뭐 쓴다 그러고 초등부에서도 뭐 쓴다 그러고 대학부에서도 뭐 쓴다 그러고 계속 뭐 쓴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질 거냐. 그러면
항상 부족할 거예요. 그죠?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예산이 없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쓰자 그러고 전라도에서 쓰자. 이게 돈 쓸 데가 너무 어른들 뭐 위한 예산, 청년들 너무 쓸 데들이 많아요. 그 쓸 것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준도 없으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너무 골치가 아플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돈이 좀 예산이 있는 교회든지 적은 교회 항상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쓰나 안 쓰냐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예산을 세우고 국가도 예산을 기업들도 예산을 세우고 교회도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가정에는 예산이 있나요? 예산 세우세요? 세우긴 하세요? 네, 세우긴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실제 좀 잘 안 됩니까?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산이 없으면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알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럼 항상 어떻죠? 항상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렇게 살려고 딱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건 쓸 건지 안 쓸 건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부들끼리 좀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준이 없으면 늘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벌면 뭐 써도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벌어도 그 기준이 없으면 늘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다?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소득이 좀 많아도 벌이가 좀 늘어도 항상 허덕허덕하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산이란 뭐냐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쓸 건지는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알찬 삶?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매주 와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삶을 무엇으로 드러낸다? 예산을 가지고 한번 드러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풍요롭게 좋은 거 구경도 하고 그죠? 여러분 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음악회를 저희 아들이랑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그게 그 예산이 필요한 거죠. 아내랑 영화도 좀 보고 싶어 한 달에 뭐 바쁘지만 영화 한 프로 정도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예산이 필요한 거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행을 예를 들어 가끔씩 한다라고 하면 그 여행과 관련된 예산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돕고 싶은 것 부모님께 하고 싶은 것 또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로 내가 어느 정도 써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맞냐? 이 숫자가 드러나는 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지난달에 너무 먹고 노는데 많이 썼거든. 그거 좀 줄여야 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게 예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딱 보면서 내 예산, 선생님들 예산 딱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런 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난달 쓴 것들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너무 막 새롭게 막 하려 그러면 실제 내 삶하고 좀 안 맞는 그런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 쭉 한번 보고 조절할 수 있는 거 조절해서 새로운 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예산을 수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통장 나누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통장을 나누려면 예산이 있어야 통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4개의 통장이라고 재테크 서적 중에서 아주 유명한 통장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4개의 통장 시스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재테크 책이 있지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급여 통장, 수입 통장이 있습니다.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 통장이고, 다른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저 통장에 보면 내 소득이 매월 얼마씩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급날이 보통 뭐 며칠이죠? 보통 뭐 25일이라고 하면 25일 날 저 급여 통장에 돈이 딱 찍히죠. 그죠? 주로 얼마 찍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만 원 찍힌다. 기분 좋게. 그죠? 딱 찍힌다라고 하면 매월 25일 날 1,000만 원이 딱 찍힙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을 산다고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죠. 25일 날 찍히면 언제까지 남아있죠? 돈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돈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월급을 봉투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현금으로 받아보면 이렇게 두께도 있고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숫자로 들어왔다가 그냥 숫자로 나가버려요. 그죠? 느낌도 없고 흔적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월급을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 머니 뭐 이렇게 얘기도.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질 수도 없고 구분도 잘 안 되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를 느낌이 없이 숫자로 찍다 숫자로 가보니까 그게 관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으로 저걸 나누어 보라고 그럽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 정도 빠져나가는 돈들은 어떤 돈들이 있죠? 뭐 애들 학원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공공요금들 뭐 이런 것들이 보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빠져나가죠. 그죠? 그런 게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급여 통장에 딱 찍히도록 하는 거야. 나머지 돈은 예산을 딱 세워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내가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소비 통장에다 300만 원 딱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저축하면 참 좋은데. 300만 원 정도는 투자 통장에 딱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급여 통장에는 뭐만 찍히냐면 1,000만 원 딱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척척척 찍힙니다. 그 다음에 소비 통장으로 넣은 300, 투자 통장으로 넣은 300. 딱 요것만 딱 찍히는 거야. 그러면 저 통장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내 한 달 전체 수입, 고정 지출 규모, 그 다음에 변동 지출 규모, 그 다음에 내 투자 금액, 전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걸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 통장에 보면 얼마가 찍혀 있으실 건데 이게 언제 나갈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쓸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안 쓸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딱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 통장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300만 원에 넣어놓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딱 사용을 합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제 보름쯤 지나갔는데 한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뭐 쓸 일들이 막 너무 많아요. 주로 몇 월 달에 쓰는 일이 많죠? 5월달 뭐 휴가철 이럴 때 되면 예측이 안 된 돈들이 막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안 살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야 돼요. 안 써야 됩니까? 네. 그렇죠. 아껴 써야 되죠. 아껴 써야 돼. 아껴서 막 이렇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친한 분들 찾아가서 야, 밥도 좀 먹고 그죠? 나한테 밥 사줄 생각 없냐? 이래가지고 밥도 좀 먹고 하여튼 줄여 써야 됩니다. 근데 줄이다가도 전혀 안 되고 부족하면 이 예비 통장에 있는 돈을 조금 떼서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소비 통장으로 돈을 딱 따로 떼놓으면 돈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줄어드는 게 보이려면 신용카드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신용카드를 쓰면 그걸 구분하기 좀 힘듭니다. 가능하면 체크카드 같은 걸 써야 아니면 현금으로 한 달에 일주일에 얼마씩 딱 찾았으니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착착착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비통장하고 급여통장하고 투자통장 다 섞여 있으면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도 이게 좀 여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모자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누가 뭐 밥도 사주고 회사에서 또 뭐 지원들이 오고 뭐 어디
뭐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가 나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돈이 좀 여유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25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100만 원 넘게 막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비통장에 넣습니까? 너무 착한데요? 네, 그 돈은 좀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산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 초과해 쓰지 말고. 근데 어떻게 좀 아껴 썼으면 그 돈은 평소에 돈이 조금 있으면 쓰고 싶었는데 아낀다고 못 쓰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부부하고 좀 한번 야 오늘 좀 사치 좀 하자 뭐 이런 게 있고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좀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아끼고만 살려고 하는 게 그날 아껴서 잘 썼네. 단지 저 예산을 웬만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5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 확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평소에 좀 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남으면 다시 예비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소비 통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이용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돈이 남아있는지 부족한지를 알고 그 다음 달 하루하루를 내가 아끼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산 세운 대로 그냥 살면 되는지 이런 감을 갖기 위해서 저 소비 통장을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쓸 때는 지금 원래 쓰기로 예정된 거 쓴 거 하면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조금 아껴 쓰자.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한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조금 싼 거 오늘은 김밥 먹고 이런 선택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소비통장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통장이라는 게 있죠. 예비통장은 왜 필요한가요? 주로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플 때, 또. 경조사 같은 것들이 뭐 있기도 하고, 경조사가 뭐 그냥 일반 경조사보다도 좀 가까운 사람들 돈 조금 많이 들어갈 때도 있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차가 뭐 이렇게, 그죠? 살짝 뭐 긁었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목돈이 살짝 들어갈 만한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실직할 때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맞벌이를 하다가 한 분이 또 일정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통장이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를 가르치는 교과서에 보면 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한 생활비 정도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미국 스타일이고 우리나라에서 한 3개월치 있으면 예비 자금 정도로는 제가 볼 땐 충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돈을 좀 막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저 예비 통장이 필요합니다. 저 예비 통장을 만들 때는 약간의 생활비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달 가난한 달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죠? 5월달 같은데 매달 가난하잖아요. 그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뭐 스승의날 또 뭐 결혼들은 왜 그렇게 그때 많이 하는지 그죠? 뭐 하여튼 돈 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집안들마다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생일이 엄청 많아요. 식구들마다 이러면 그때 돈이 좀 많이 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 우리가 300만 원 썼으면 그런 단들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요. 그죠? 그런 거 연간 베이스로 좀 필요하다. 또 내지는 휴가 갈 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내지는 명절 때 이럴 때 돈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럴 때 예측을 해서 예비 통장에다가 조금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달 운영할 때 조금 필요한 부분, 그래, 요거는 요 정도 우리 돈은 저기서 내가 찾아 쓰기로 했으니까 좀 편하게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또 모자라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예비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비 통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죠? 뭐 대출하든지 카드 서비스를 받든지 아니면 적립하고 있던 적금을 깨든지 보험을 깨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 통장을 꼭 마련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통장은 매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5억, 10억 큰 목돈이 있다. 그 목돈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매월 생기는 돈을 적절하게 이제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돈이 다시 이제 다양하게 적금이든 투자든 펀드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통장이 이제 저기서 이야기하는 투자 통장입니다.
저 투자 통장은 뭐로 하면 좋으냐면 뭐 CMA나 MMDA 같은 거, 그러니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자를 조금 주는 통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로 치면 CMA 통장 같은 데다 넣어 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통장과 관련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렇게 통장을 나누면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딘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게 되면 좀 편하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또 내지는 돈을 막 따라가지 않고 돈을 다룬다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저 4개의 통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걸 할 때 우리가 아까 예산을 수립을 해서 통장 나누기 한다 그랬잖아요.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옛날 그 서사시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나오는데, 오디세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트로이 전쟁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트로이 전쟁에서 그 목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목마에 그리스군이 이제 다 숨어 있다가 밤에 나가서 트로이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낸 장군이 이제 왕이 이제 오디세우스거든요. 되게 지략, 모험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 돌아가기 전에 뭐 이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바로 못 들어가고 막 10년을 막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디세우스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이렌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다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세이렌 자매가 지키고 있는 바다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이렌 자매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마다 다 그 노래에 혹해가지고 너무 슬프거나 너무 아름다워서 바다로 풍덩풍덩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는 이제 세우스는 모험심이 있는 사람.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으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제 군사들은 다 귀를 밀랍으로 막게요. 그 자기는 나는 그 노래 들을 테니까 내 몸을 돛대에 묶어. 이렇게 하면서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세이렌 자매가 와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막 날 풀어줘 이놈들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사들은 그걸 못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다를 지나면서 살아남습니다. 그 세이렌 자매는 자기의 노래를 듣고 유일하게 살은 사람이 생긴 것에 대해서 뭐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세이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이렌입니다. 경고. 그래서 저기서 오디세우스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몸을 돛대에 묶으라. 내가 어쩔 수 없도록 돛대에 묶으라는 얘기인데, 저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저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디세우스가 지나가는 그 배에 세이렌 자매의 그 노래소리 유혹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소비의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고 싶은 게,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샀죠.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사요. 뭐 가지고 사죠? 카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내 몸을 돛대에 묶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야기해서 지혜를 잠깐 두면 이런 거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어요. 만 원의 행복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만 원을 주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고 합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이 만 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엄청 아낍니다. 또 얻어먹어요. 엄청 비굴해집니다. 그죠? 빌붙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 살고 조금 남겨요. 250원, 300원, 500원 남깁니다. 자, 그런데 만 원의 행복이 2만 원의 행복이라면 그 친구들이 1,300원을 남길까요? 또 300원 남기겠죠. 3만 원의 행복하면 또 300원, 10만 원의 행복에도 또 300원을 남길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좀 벌면 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우는 기준으로 저 만 원의 행복에 사는 것처럼 탁 그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내가 쓴 돈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 3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한 80%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거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20% 남잖아요. 그죠? 그죠? 실패하면 또 한 90% 정도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서 성공하면 거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줄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축하고 지출하라.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기 전에 먼저 저축을 탁 떼놔버리면, 그죠? 아까 투자 통장으로 딱 떼놔버리면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좀 아끼 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금으로 지출하라. 현금으로 지출하라의 반대말은 뭐죠? 카드로 지출하라, 할부로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현금으로 지출하고, 요즘은 그렇다고 현금을 들고 다니기 좀 힘드니까 체크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소비라는 부분들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지출하라. 네. 저게 어떤 거냐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예산을 세우자마자 바로 성공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단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면 참 잘했다고 토닥토닥 끓여주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어. 우리 가족 이번 달 참 잘 살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예산으로 숫자로 잘 표현했는데 그들은 참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썼거나 조금 덜 썼거나 이러면 그래? 좀 덜 썼거나 덜 썼는데 조금 더 썼어도 괜찮아, 고생했어. 그럼 다음 달에는 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맞춰지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걸 맞춰주려면 생각보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또 숫자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저는 이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예산 수립을 통해서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 뭐냐면 지출은 나를 가장 잘 드러낸다. 우리 이 말을 명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출을 쫙 보면 야, 이게 나야 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산은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들어있는 예산을 한번 저 지출을 가지고 한번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숫자대로 살아내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멋진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오랫동안 돈과 숫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을 고민하면서 세운 예산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가장 멋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유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예산을 수립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